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을 들여다보는 내일 3대 특검이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향후 수사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는데요. 수사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최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이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김 여사가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일단 병세가 위독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특검이 가동되기 전에 소환되는 것 좀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가동 전에 소환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수사 자체가 난항을 겪는다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병세가 지금 위중하다라든지 아니면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예. 일단 김건희 여사가 관련해서 특검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소환 조사에 일단 임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환 조사라는 것은 특검 사무실이든 정해진 지정된 장소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 특검 입장에서도 물론 방문 조사라든지 필요한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이 조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전에 김건희 여사가 이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음에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지정된 장소를 지정하고 검찰이 이 사실 휴대전화까지 반납을 하면서 수사를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렇게 방문 조사를 섣불리 나서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일단 13일에도 병원 진료를 받았다가 의료진이 입원을 하는 것이 어떻냐라고 권유를 해서 입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위중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를 받는 데에는 지장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김 여사 측이 지금은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소환이 될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의료진 소견서 같은 공식 자료 같은 걸 제출하게 된다면 앞으로 수사 일정에 좀 어떤 변수가 생길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만약에 의료진이 정상적으로 이러한 경찰이라든지 검찰의 수사에 임해서 소환에 임해서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건강 상황이다라는 소견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것을 재촉하기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진으로부터 보통은 어떤 정신상이든 아니면 신체상이든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 수사가 어렵다라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기다리는 게 일반적이고요. 예. 그 이후에 의사로부터 의료진으로부터 이제는 컨디션이 호전되어서 수사에 임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받은 이후에야 적극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만약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주치의가 조금 수사한테 받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가 그 건진법사에게 받은 샤넬백을 또 다른 신발로 교환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주목되는 부분이 그 바꾼 신발의 사이즈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신발의 사이즈, 그러니까 이것이 김건희 여사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신발 사이즈를 확인해야 되는 정말 좀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예. 일단 지금 건진법사를 통해서 전달받았다라고 혐의점을 두고 있는 샤넬 가방 2개가 실제로는 가방 3개와 신발 하나로 웃돈을 얹어서 교환된 정황까지는 지금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면 물론 이 신발 사이즈가 김건희 여사의 사이즈와 일치한다라고 해서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지시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막바지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유리한 정황 증거로서 충분히 사용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교환을 간 사람 자체도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들로 구성이 돼서 교환을 하러 갔고 신발 사이즈도 김건희 여사의 발 사이즈와 일치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더해지다 보면 결국에는 이러한 교환의 최종 지시자는 김건희 여사이자 김건희 여사를 위한 어떠한 청탁성 대가다라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주장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신발 사이즈를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게 그 신발 사이즈나 이제 구매 구현 과정에서 김 여사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이 여부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당사자의 진술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확인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비서관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건진법사로부터 웃돈을 받아서 본인이 원해서 그러니까 교환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입장이 바뀌어서 김건희 여사로부터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어느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 인적 증거로서 입증이 됐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당사자들이 다 뭐 잃어버렸다, 내지는 김건희 여사의 지시가 없이 내가 독단적으로 한 행동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신발 사이즈도 일치하고 당시 비서나 아니면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의 측근 입장에서는 이것을 교환할 만한 어떠한 동기가 부족했고 다만 이러한 건넨 사람도 김건희 여사를 목적으로 건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게다가 신발 사이즈까지 일치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해 봤을 때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되기 위함 그리고 김건희 여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입증이 됐다라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네, 이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 좀 하루빨리 가방, 신발의 실물 확보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네. 윤 전 대통령이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에 나서면서 취재진을 향해 앞을 가로막지 말아달라고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모습 직접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세계 특검 모두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 조금만 이쪽으로 좀 빠져주실래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도 보였고 예. 또 취재진에게 앞을 가로막지 말아달라. 뭐 그랬지만 뭐 질문에는 딱히 대답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일관된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특검이 비상계엄이 시작이 됐을 때부터 해서 어떤 입장 발표라든지 성명을 낼 때에도 나를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이라는 것이 붙으면서 지지자들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법정에 출석을 하면서도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당연히 이제 본인을 뭐 지지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뭐 구치소 앞에도 있었고 당연히 법원 앞에도 지지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지자들에게 어떠한 손 한 번 흔드는 것, 제스처를 취해주고 눈인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고요. 취재진들이 물어보는 뭐 법적인 내용이라든지 재판에서의 이제 내용들의 경우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입장은 앞으로 당분간 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있었던 7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병력 1,000명을 보냈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와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일단 이 증언이 갖는 의미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 증언은 김철진 전 군사보좌관으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 발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결국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비상계엄을 경고성 계엄이었다. 그리고 본인은 실제 이제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군인원을 투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그것과는 좀 배치될 수 있는 그런 증언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증언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김철진 전 군사보좌관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은 즉 김용현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그럼 몇 명 보냈냐, 이제 군 인력이 얼마나 투입됐냐라고 했을 때 국회 500명가량 이제 투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더 많이 그러니까 1,000명 정도 투입했어야지라고 다그치듯이 하는 발언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많은 병력을 투입을 해서 국회를 뭔가 봉쇄한다라든지 아니면 통제를 굉장히 사범하게 하고자 하는 고의를 갖고 있었다라는 인상을 재판부에게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철진 전 보좌관의 경우에는 당시에 전체 맥락을 듣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본인이 들은 것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해석을 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유일하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낮다라는 차원으로 신빙성의 탄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증인 신문이 종료된 직후에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서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국방부 지하에 있는 전투 통제실을 찾아갔던 이유에 대해서 장관하고 계엄 사령관들을 격려하고 계엄 해제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간 것이라고 밝혔어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반박에 나선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란죄, 그러니까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국헌문란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 내란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피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이 계엄 사령관들이 위치하고 있는 전투통제실에 윤 전 대통령이 왜 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곳에 가서 실제로 군을 지휘하고 일사불란하게 지휘해서 국회를 통제하고 봉쇄하고 정말 이 내란의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행위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굉장히 불리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거기 전투통제실을 찾아간 것은 맞지만 어떠한 군사적인 지시라든지 명령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계엄 해제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 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수장으로서 우두머리의 지위에 있음으로써 군병력에 아주 구체적이고 내밀한 정밀한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군을 파견했다라는 이야기와는 상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좀 발언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낮추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찰이 윤 전 대통령한테 3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만 이 역시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변호인단이 오늘 중으로 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궁금하고 또 어떤 효력을 갖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변호인단이 이렇게 수사가 개시가 되면 다양한 의견서라든지 진술서를 내게 됩니다. 일단 이 진술서라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가 포함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입장으로서 본인은 더 이상 수사의 대상이 아니고 이러한 수사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금 되새겨 봐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단계에서 소환에 응해서 이렇게 출석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내용이 아마 담기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오늘 중으로 의견서를 제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환 조사 자체가 부당하다라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소환의 정당성이 인정이 된다면 그러한 정당한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체포를 한다라든지 예. 얼마든지 강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내가 불응하는 것이 오히려 적법한 행위임을 계속해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환 조사에 대한 부당성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3차, 4차 어떠한 소환을 하더라도 나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진술서에 담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경찰이 그런 절충안을 받아들일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안 받아들이고 강제 수사를 하게 된다면 그때 내란 특검이랑 좀 협의도 하게 될까요? 내란 특검과 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 입장에서도 만약에 계속해서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게 되면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경찰과도 마찬가지의 처지에 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경호의 문제도 있고 한번 뭐 출석을 하게 되면 장시간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밀하게 어떠한 협조라든지 의견을 주고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예. 절충안의 경우에는 뭐 경호상의 문제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이유를 들어서 그냥 서면으로만 조사를 원한다라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장을 해볼 수 있겠지만 경찰이나 특검 입장에서는 사건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고 특검까지 꾸려진 이 마당에 이 서면으로만 그냥 오가서 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특검의 존재 자체에도 의의를 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면 조사라고 했을 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선뜻 이것을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제3의 장소도 사실 또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실에 있는 상황이라면 그곳에서 조사를 한다 치지만 지금은 사택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여의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서로 이제 타협점이 있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쪽이 강제하는 바에 따라서 수사 방향은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동시 가동되는 3대 특검 준비에도 가속도가 붙는 모습인데 일단 각 특검들이 특검부 추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김건희 특검은 이미 8명 특검부를 선정을 했고 조은석 이 내단 특검도 특별 특검부 후보를 8명 선정해서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특검부 선정이 이제
곧 이루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조은석 특검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민중기 특검도 그렇고 네네. 각자의 이제 특검 맡은 사건은 다르지만 절차상의 속도는 아직까지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3대 특검 모두 이제 특검보를 임명하는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내란 특검의 경우에도 이 8명의 특검보를 선정하고 임명을 요청해둔 상황이고요. 이미 6월 15일에 8명의 추천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해병 특검의 경우에도 오늘까지 특검보 추천, 후보 추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3대 특검 모두가 특검보 임명에 이제 속도를 굉장히 가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명현 특검의 경우에는 오늘 후보를 제출을 할 것인데 군 법무관 출신을 우선으로 좀 선정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3대 특검 모두가 굉장히 좀 속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수사팀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인 만큼 수사팀을 꾸리는 것도 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성이 어디까지 왔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요. 대검의 차장이라든지 부장검사급 9명에 대한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파견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여기에는 김종우, 최순호, 최재순 차장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일단은 굵직굵직한 수사를 과거에 많이 맡아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특검에서의 이제 능력 활용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9명에 대한 파견을 요청한 상황이고요. 이르면 17일부터 18일 정도부터 실무적으로 수사팀이 가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지금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이명현 해범 특검의 경우에는 열정 있는 분들을 좀 많이 좀 선정을 해보겠다라면서 공개적으로 입장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도 지금 8명 후보의 추천을 완료를 한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중에 이제 4명을 임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후보군의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등 다양한 이제 후보군을 두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 특검이 여러 가지 정치색을 떠나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특검보들을 다양한 인선을 통해서 임명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고 김충현 씨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었던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심야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일단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핵심 쟁점은 지금 사망한 고 김충현 씨의 경우에는 하청업체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원청과 하청 사이의 계약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 계약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당사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심야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굉장히 좀 찾아내고자 했던 그 핵심은요. 규정을 준수했는지 원청과 하청 사이에 불법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그 계약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운영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예. 핵심 쟁점은 근로계약이라든지 그러한 계약 구조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작업 지시권을 현실적으로 누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누가 어떻게 행사했는지가 중요할 것이고 그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예. 실제 고 김충현 씨와 같은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작업 환경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정 KPS 측의 지시 정황을 작업 지시권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을 일부 추려서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주제인데요. 지난달 SPC 삼립 시야 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서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수사당국이 오늘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본사를 포함한 12곳이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는데 이게 압수수색 영장이 4차 청구 끝에 겨우 받아들여졌더라고요. 이게 왜 매번 기각이 됐던 건가요? 일단은 이 반려가 됐던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요. 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이유가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기각이 됐는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를 했던 것은 이 부분이 대상에서 빠져야 된다라고 하면 빼고 다시금 구체화해서 영장 청구를 했고요. 그 끝에 4번 만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었고 네. 본사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이라든지 12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규명돼야 할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원래는 이게 이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예.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인데 지금 수사 중에 발견된 것이 인체에 유해한 절삭류를 사용을 해서 음식을 만들었다라는 그 혐의까지 지금 찾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것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이 절삭류 용기가 다량으로 발견됐다라는 것은 네. 사용됐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 미국에서는 압류발 물질로 사용이 중단됐다라고 하는데 네. 물론 이 회사 측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이 가공하는데 음식을 가공하는데 사용됐다라고 한다면 식품위생법 위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요 사건 이슈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